아니야, 오해하지 마오. 무례하려던 게 아니야. 병수는 급하게 해명했지만 나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나영은 걸레를 비틀어 짜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말 거는 아저씨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볼일 다 보셨으면 그냥 가세요. 병수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25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보며 혹시라는 희망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누르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면 지금 어디에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청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서울 종로구 지하상가, 일은 새벽 6시 30분.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통로에서 윤나영은 무거운 청소 도구를 끌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그녀에게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평소라면 이 시간에 태블릿 앞에서 디지털 펜을 잡고 있을 텐데 지금은 걸레와 세제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양어머니 문미화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건 사흘 전이었어요.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습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의 수입은 불규칙했고 당장 현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미화가 맡고 있던 청소 일을 대신 나서게 된 겁니다. 남자 화장실까지 해야 하나. 나영은 푸념하며 문 앞에 섰습니다. 이틀째 하는 일이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환풍기 소리와 함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때 세면대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회색 정장을 입은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죠. 백발이 정갈하게 빗어져 있고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영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청소 일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는데 대부분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한병수는 거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소부 여성이 걸레질을 하며 고개를 숙일 때마다 목 뒤쪽이 살짝 보였거든요. 그 순간 병수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목 뒤 왼편에 선명한 붉은 점이 있었어요. 설마, 그럴 리가. 병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 소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목 뒤에 있던 그 특별한 점. 의사도 신기해했던 유전적 특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의 여성은 너무 어려 보였습니다. 소희라면 지금 32살이어야 하는데 나영이 바닥을 닦으려고 몸을 숙였을 때 병수는 더욱 선명하게 그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크기도 위치도 색깔까지 모든 게 기억 속 소희와 똑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병수는 자신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영이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돌아봤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병수는 당황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저한테 말 거는 아저씨들 다 한두 번 아니에요. 나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뒤에 줄 서세요. 아니야, 오해하지 마오. 무례하려던 게 아니야. 병수는 급하게 해명했지만 나영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하는 거면 오늘은 재수없게 걸리신 거예요. 나영은 걸레를 비틀어 짜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으시거나요. 병수는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25년 동안 수많은 여성들을 보며 혹시라는 희망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그 점은 너무나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나영은 도구를 정리하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병수는 혼자 남아 거울을 바라보며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25년 전 5살 소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죠. 너일 리가 없는데. 하지만 왜 이렇게 똑같지? 병수의 마음속에서는 희망과 의심이 교차했습니다. 그 여성이 정말 소희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요? 병수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2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또다시 실망하게 될까 봐서 말이죠. 나영이 집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하루 종일 지하상가를 돌며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온몸이 쑤셨어요. 평소 책상 앞에서 그림을 그리던 몸이 갑작스러운 육체 노동을 감당하기 어려웠죠. 손목과 어깨가 특히 아팠습니다. 원룸 안은 고요했어요.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나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특히 그 이상한 노인의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소혜야라고 부른 것도 이상했고 자꾸 자신을 쳐다보는 눈빛도 범상치 않았거든요. 그냥 이상한 사람이겠지. 나영은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청소 일을 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는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노인의 눈빛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달까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화의 상태가 안정되어서 의식을 되찾았다는 소식이었어요. 나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그 노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혜야라는 부름이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거든요. 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나영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미화의 모습이 너무 약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을 키워준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들어가세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나영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미화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나영아, 왔구나.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영은 침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청소 일은 어떻게 했니? 미화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나영을 걱정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영은 오늘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미화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나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목 뒤에 있는 점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 그걸 보고 이상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미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점이 어쨌다고? 그냥 신기하게 보는 것 같았어요. 저 목 뒤 점 원래 있었던 거죠? 태어날 때부터요? 미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건 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부터 있었어. 아마 누군가 남기고 간 흔적일 거야. 나영은 그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는 표현이 이상했어요. 점이 어떻게 누군가 남기고 간 흔적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된 건지 정확히 알려주실 수 있어요? 나영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미화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그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나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미화가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일찍 가서 쉬어라. 내일도 일해야 하잖아. 미화가 말했습니다. 나영은 미화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빨리 나으세요. 제가 계속 청소일하는 건 괜찮지만 어머니가 아픈 건 싫어요. 미화는 나영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우리 나영아. 정말 고마워. 병원을 나서며 나영은 다시 한번 오늘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 노인의 시선, 소희야라는 부름, 그리고 미화의 애매한 대답까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영은 휴대폰으로 자신의 목 뒤를 찍어봤습니다. 거울로는 잘 보이지 않던 점이 사진으로는 선명하게 보였어요. 동그란 모양의 붉은 점이 목 뒤 왼편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다고 나영은 사진을 지우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점이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강남구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한병수의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켜진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병수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25년 전 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 생일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까지 소희의 성장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병수는 특히 소희가 5살 때 찍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목욕 후 수건을 두르고 있는 소희의 뒷모습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목 뒤에 붉은 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사는 그 점을 선천성 모반이라고 했었죠. 흔하지 않은 형태라고 덧붙이기도 했고요. 정말 그 아이가 소희일까? 병수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나이가 맞지 않았어요. 오늘 본 여성은 20대 후반으로 보였는데 소희라면 지금 32살이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 점만큼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안방에서 문지연이 나왔습니다. 실크 잠옷을 입은 70세의 지연은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어요. 25년 동안 잃어버린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세월이 그녀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거든요. 여보, 또 소희 사진을 보고 있어요? 지연이 병수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병수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소희를 본 것 같아. 지연의 손에서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또 그런 꿈 꿨어요? 아니야. 실제로 봤어. 지하상가에서 청소를 하는 여성이었는데 병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여성의 목 뒤에 있던 점, 그리고 자신이 느꼈던 강렬한 직감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 점, 정말 소희와 똑같았어요? 그래. 위치도, 크기도, 색깔까지 모든 게 똑같았어. 하지만 나이가. 병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소희가 어디선가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억을 잃었거나 아니면. 그럴 리 없어. 소희는 5살이었잖아. 그 나이에 실종되면.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병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 애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잖아요. 의사도 특이하다고 했고 그런 점이 그냥 우연히 같을 수는 없어요. 병수는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소희의 5살 때 사진이었어요. 정말이라면 이건 기적인 거야.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그 아이를 찾아봐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요. 병수는 지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그 여성이 소희가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하게 된다면? 25년 동안 수없이 반복했던 희망과 절망의 순환이 다시 시작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딸이라고 하면 놀랄 테니까요. 병수는 그 말에 동의했어요. 오늘 지하상가에서 그 여성이 보인 반응을 생각해 보니 이미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병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지연이 함께 간다면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연도 소희의 그 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그 여성이 소희가 아니라면 지연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내가 혼자 가볼게.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함께 가자. 병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쉬워했지만 병수의 판단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 아이가 소희라면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놓쳤는지 생각해봐요. 병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누가 키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힘들게 살았을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 병수가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날 밤 병수와 지연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소의 생각만 했어요. 혹시 정말 딸을 찾은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착각일까?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미화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누군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였어요. 점이 어떻게 누군가의 흔적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미화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명확하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요? 지하상가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7살이 되도록 자신의 출생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미화는 항상 내가 5살 때 우리 집에 왔다고만 했지 그 이전 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거든요. 나영도 어린 시절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긴 했지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지하상가에 도착한 나영은 어제와 같은 루틴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변을 의식하게 됐어요. 혹시 어제 그 이상한 노인이 또 나타날까 봐서 말이죠. 다행히 오전 시간 동안은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나영은 남자 화장실 청소를 위해 다시 그곳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제와 똑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그 노인이 서 있었거든요. 한병수는 오늘도 일부러 이 시간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지연과의 대화 후에 더욱 확신이 섰거든요. 그 점이 우연의 일치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또 오셨네요. 나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그렇게 좋으세요? 병수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게 지나다니는 길이라서. 지나다니는 길에 지하상가 화장실이 있다고요? 나영은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데 뭔가 할 말이 있으시면 하세요. 병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점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점이요? 나영이 반문했습니다. 목 뒤에 있는 붉은 점 말이에요.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영은 순간 몸이 경직됐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신의 점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그게 왜 중요해요? 병수는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25년 전 소희의 사진이었어요. 이 아이, 제 딸인데요. 25년 전에 실종됐어요. 나영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목 뒤에도 자신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그 점은 내 딸 소희만 가진 특징이었소. 병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사도 흔하지 않다고 했어요. 나영은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확실히 자신의 점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이 사람의 딸이라는 뜻일까요? 설마 이게 유전자 마크라도 된다고 생각해요? 병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나이가 좀 안 맞긴 하지만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있나요? 5살 이전 기억이요. 나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분이 키워주셨거든요. 누가 키워주셨나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나영은 말을 멈췄어요. 갑자기 미화가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누군가 남기고 간 흔적이라는 표현과 지금 이 상황이 묘하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병수는 나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나요? 나영은 불쾌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딴 감정 게임, 저한텐 사치예요. 목소리에는 방어적인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령 그 점이 똑같다고 해도 저는 그냥 청소부예요. 재벌 아가씨 같은 건 아니라고요. 병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돈이요? 아니면 동정이요? 그런 게 아니야. 병수가 급하게 해명했지만 나영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갈게요. 일해야 하거든요. 나영은 청소 도구를 들고 화장실을 나섰습니다. 병수는 혼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럴 리 없지. 하지만 왜 이렇게 닮았지? 나영의 반응을 보니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나영은 복도를 걸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그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미화가 했던 말들도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정말 자신의 과거와 관련된 일일까요? 그날 밤 나영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미화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영의 표정을 본 미화는 즉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미화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나영은 의자에 앉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그 노인이 보여준 사진, 똑같은 점, 그리고 실종된 딸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미화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미화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25년 전에 실종된 딸이라고. 그런데 어머니, 왜 그렇게 놀라세요? 나영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미화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영아,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나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뭘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내가 데려온 게 아니야. 미화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어떤 분이 맡겨주셨어? 누가요? 나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미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어. 그분과 약속했거든.
나영은 답답함을 느꼈어요. 어머니, 제 인생이에요. 알 권리가 있지 않아요? 알면 너만 힘들어져. 미화가 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니? 그때 미화의 의식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들어와 응급처치를 시작했고 나영은 복도로 나와야 했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는 나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미화의 말을 들으니 그 노인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이 그 사람의 딸이라면 지금까지의 삶이 모두 거짓이 되는 건 아닐까요? 같은 시각 한병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최정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최정인은 25년 전 소의 실종 당시에도 병수의 비서였던 인물이에요. 하림그룹 내에서 병수의 가장 믿을 만한 측근 중 하나였습니다. 정인 씨, 부탁이 있어요. 병수가 말했습니다. 말씀하세요, 회장님. 정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어요. 지하상가에서 청소 일을 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이름은 윤나영이고 20대 후반으로 보여요. 정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소의 양과 관련된 일인가요? 병수는 놀랐어요. 정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25년 동안 회장님 곁에서 일했는데 회장님이 누군가를 조사해달라고 하신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젊은 여성을 조사해달라고 하시니까요. 병수는 정인의 추리력에 감탄했어요. 맞아요. 혹시 그 아이가 소희일지도 모르겠어요. 전화 너머로 정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정인은 25년 전 소의 실종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힐 수는 없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테니까요. 정인은 컴퓨터를 켜고 윤나영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나영의 과거 기록은 5살 이후부터만 존재했어요. 그 이전 기록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5살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상하다. 보통은 출생신고라도 있을 텐데. 정인은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영이 문미화라는 여성과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거친 건 아니었습니다. 정인은 미화에 대해서도 조사했어요. 미화는 25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청소 일을 해왔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할 게 없어 보였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25년 전쯤부터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돈을 주고 있었나? 정인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들어가기는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자칫하면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정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병수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25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나영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미화는 의식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려 하지 않았어요. 나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미화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지하상가에서 청소를 하던 나영에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윤나영 씨죠? 최정인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나영이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하림그룹 비서실의 최정인이라고 합니다.
한병수 회장님과 관련해서 잠시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나영은 명함을 받아보며 놀랐습니다. 하림그룹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회장이었어요? 네. 회장님께서 며칠 전 이곳에서 나영 씨를 뵙고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정인이 말했습니다. 나영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어세요? 저는 그분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정인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나영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장님의 딸 실종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그 사건과 아무 관계 없어요. 나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나영 씨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더라고요. 정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나영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무슨 조사요? 나영 씨의 과거 기록이 5살 이후부터만 존재해요. 그 이전 기록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나영 씨를 키운 문미화 씨도 25년 전부터 갑자기 경제 상황이 나아졌더라고요. 나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정희는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영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나영 씨가 의도적으로 회장님께 접근한 건 아닌가요? 회장님의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얻으려는 건 아니고요. 뭐라고요? 나영은 화가 났어요. 제가 언제 그분께 접근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분이 저한테 계속 나타나는 거라고요. 그래도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영 씨, 과거에 친구 대신 벌금을 내주다가 전과가 남은 일도 있더라고요. 정인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나영은 그 말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대학교 때 친구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대신 벌금을 냈던 일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서류상 문제가 생겨 전과 기록이 남았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사실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그건 오해예요. 친구를 도와준 거였는데 나영이 해명하려 했지만 정희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회장님께서는 딸을 잃은 상처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져 계시거든요. 그런 회장님의 약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영은 억울함을 느꼈어요. 자신은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마치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께 아무것도 바란 적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회장님께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회장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요. 정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앞으로 만나지 않을게요. 정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인이 떠난 후 나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정인의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재벌 회장의 딸일 리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컸어요.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날 밤 나영은 미화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미화의 상태는 많이 좋아져서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누구예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나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는 내 딸이야. 그것만 알면 돼. 나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자고. 그 회장과도 더 이상 엮이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 나영이 지하상가에서 청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화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나영은 서둘러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미화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의사는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뇌출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영은 유리창 너머로 미화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이 사람이 자신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거든요. 밤이 되어서야 나영은 미화와 잠시 면회할 수 있었습니다. 미화는 의식이 흐릿했지만 나영을 알아봤어요. 나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미화의 목소리는 가늘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빨리 나으세요. 나영이 미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화는 힘들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다. 나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소희야. 미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진짜 이름은 소희야. 나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미화는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봉투가 있어. 가져와. 나영이 서랍을 열어보니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병원 기록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나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5살 정도의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거든요. 그 아이는 분명히 어린 시절의 자신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를 내가 데려온 게 아니야. 미화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어떤 분이 맡겨주셨어. 너를 지키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말라고. 나영은 병원 기록지를 봤어요. 거기에는 한소희라는 이름과 함께 목 뒤 붉은 점에 대한 의료진의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천성 모반으로 매우 희귀한 형태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 저를 맡기셨어요? 나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미화는 눈을 감았어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약속했거든.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어머니, 정확히 말해주세요. 제발. 나영이 애원했습니다. 미화는 마지막 힘을 내어 말했어요. 소희야, 미안하다. 널 지키려 했던 게 오히려 진실을 막았구나. 내 진짜 가족이 널 찾고 있을 거야. 그 순간 미화의 의식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나영을 밖으로 안내했어요. 나영은 복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각 한병수는 자신의 서재에서 정인이 가져온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나영이 사용한 컵에서 채취한 샘플로 검사를 의뢰한 것이었어요. 정인은 결과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수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친자 확률 99.9%. 정말 소이구나. 병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정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거든요. 회장님, 사실 제가 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병수가 정인을 쳐다봤어요. 뭘 알고 있다는 거요? 25년 전 소희 양이 실종된 날 밤에 대해서요. 정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병수는 긴장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정인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소희 양을 데려간 건 유괴범이 아니었어요. 부인 문지연 여사님의 친언니였습니다. 병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지연이 언니가? 네.
문미화 씨는 지연 여사님의 친언니예요. 그날 밤 집안에 경제적 위기가 있었고 소희 양의 안전을 위해 잠시 맡기기로 했던 건데 그 후로 연락이 끊어진 거였어요. 병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지연이 그날 밤 그렇게 절망했는지, 왜 미화가 나영을 그렇게 보호했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그럼 지연이는 알고 있었던 거네요? 병수가 물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미화 씨가 연락을 끊어버렸거든요. 소의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병수는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소희를, 우리 딸을 데려와야 해요.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던 나영에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나영은 서둘러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화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하지만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나영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미화는 나영을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희야, 이제 알았구나. 왜 그동안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나영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미화는 힘들게 손을 들어 나영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널 지키고 싶었어. 그 집안의 복잡한 일들에 휘말리지 않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는데 그 집안이 뭐가 어떻길래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미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너희 어머니, 지연이는 내 친동생이야. 그런데 25년 전에 집안에 큰 위기가 있었어. 누군가 너를 노리고 있었고 지연이가 널 내게 맡겼던 거야. 나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 한병수, 너의 친아버지야.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연락을 끊어버렸어. 너를 완전히 숨기고 싶었거든. 나영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그들의 딸이네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한병수와 문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미화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어요. 언니, 지연이 미화에게 달려갔습니다. 미화도 울먹이며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지연아, 미안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병수는 나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소희야, 정말 우리 딸이구나. 나영은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아직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지연이 나영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소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너를 지키려면. 왜 저를 지켜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영이 물었습니다. 병수가 깊은 숨을 내쉬며 설명했어요. 그때 회사에 큰 위기가 있었어. 경쟁자들이 내 가족을 위협했거든. 특히 너를 이용해서 나를 흔들려고 했어. 나영은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보호받기 위해 숨겨진 존재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화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제 엄마가 갈 시간인 것 같아. 어머니, 안 돼요. 나영이 미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너의 진짜 가족을 찾아줬으니까. 미화가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 소희야. 미화는 그렇게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나영은 오열했고 지연도 언니를 잃은 슬픔에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후, 나영은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점 하나의 기억이었어요. 전시장에는 자신의 삶을 담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 걸린 그림은 5살 아이가 목 뒤에 붉은 점을 거울로 바라보는 장면이었어요.
병수와 지연이 전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나영의 그림을 보며 감동했어요. 특히 미화를 그린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이 그림 속 아이, 저 맞아요. 나영이 부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병수가 천천히 나영의 손을 잡았어요. 소희야, 돌아와줘서 고맙다. 나영이 눈물을 머금고 답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필요했어요. 지연이 나영을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가자. 그날 밤 세 사람은 병수의 집에서 조촐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이 놓인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25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식사였어요. 병수가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이 집 밥맛은 재벌급이구나.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소희가 요리를 잘하네. 누구를 닮았을까? 나영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미화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그분이 요리를 정말 잘하셨거든요.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 다시 만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사진기 셔터 소리와 함께 나영의 마음속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25년의 공백, 점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미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제 진짜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놓친 시간을 채워나갈 거예요. 사랑으로 말이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세 사람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행복의 순간이었어요.